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연금술사. 위대한 업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사용할 줄 아는 연금술사 제이에게. 프롤로그. 연금술사는 대상들 중 한 명이 가져다 준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갔지만 저자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였다. 책 이곳저곳을 훑어보던 그는 나르키소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연금술사는 나르키소스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매일 호숫가를 찾았다는 나르키소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결국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수선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결말이 달랐다. 나르키소스가 죽었을 때 숲의 요정 오레이아스들이 호숫가에 왔고 그들은 호수가 쓰리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오레이아스들이 물었다.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었어요. 호수가 대답했다.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이 말했다.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다. 그대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다. 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연금술사는 감탄을 터뜨렸다. 1부.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에 널빤지를 댔다.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 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 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위는 아직도 어두웠다. 고개를 드니 부서져 반쯤 남은 천장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좀 더 자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지난주와 똑같은 꿈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이 채 끝나기 전에 잠을 깨고 말았다. 산티아고는 일어나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 양들을 깨우려 양치기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양들은 대부분 깨어 있었다. 산티아고가 잠에서 깰 때 같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신과 양들을 하나로 묶어 지난 2년 동안 물과 먹이를 찾아 대지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 녀석들은 이젠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산티아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 자신이 양들의 일과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양들도 몇 있었다. 산티아고는 막대를 휘두르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들을 일으켰다.
산티아고는 양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때로 양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들을 들려주기도 했고, 양치기로 들판을 떠돌며 사는 일의 외로움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자신이 자주 지나다니는 마을에서 얻어들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는 한 소녀에 관해서만 입에 올렸다. 그 소녀는 나흘 후에 도착하게 될 마을의 모직가게 상인의 딸이었다. 딱 한 번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기 눈앞에서 깎은 양털만 사는 사람이었다. 1년 전 산티아고는 양떼를 이끌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 가게로 갔었다. 양털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가 말을 꺼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분주했다. 상인은 초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가게 앞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양체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옛 정복자들인 무어인을 연상케 하는 눈.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 소녀였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겠죠.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는 상인의 딸이었다. 소녀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산티아고는 안달루시아의 들판과 지나온 마을들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늘 양들하고만 이야기하던 산티아고는 소녀와의 대화가 몹시 즐거웠다. 글 읽는 건 어떻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왜 양치기가 된 거죠? 산티아고는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떠돌이 양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무어인을 닮은 소녀의 눈은 신기함과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산티아고는 소녀의 아버지가 계속 바빠서 그를 한 사흘쯤 기다리게 했으면 싶었다. 소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욕구였다. 그것은 한 마을에 정착하여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 이 검은 머리 소녀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 같다는 벅찬 기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상인은 어김없이 그를 찾았다. 4마리분의 양털을 깎아달라고 했다. 상인은 값을 치르며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이제 나흘 후면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된다. 산티아고는 몹시 흥분되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많은 양치기들이 그 가게를 드나들 테니까 소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연하지. 나 역시 다른 마을에 사는 소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양치기들 또한 선원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었다. 그에겐 소녀가 사는 곳이 그랬다.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즐거움조차 있게 만드는 그런 곳. 새벽에 어슴푸레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다. 양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전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테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자신들의 양치기가 안달루시아의 맛있는 목초제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양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매일매일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사이 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도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양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었다.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의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문득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화과 나무가 서 있던 버려진 교회, 그곳이 남겨놓은 음산한 기분 탓인가? 그는 거기서 똑같은 꿈을 두 번째로 꾸었다. 언제나 자신의 충직한 동료인 양들에게 이처럼 느닷없는 생각을 품는 게 바로 그 꿈 때문인가? 그는 지난밤 먹다 남긴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겉옷을 단단히 여몄다. 이런 뜨거운 햇살이라면 곧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대지는 달아오를 것이었다. 여름날 그런 시간이 되면 스페인 전체가 잠을 자지 않던가. 실제로 더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온종일 뒤집어 쓰고 있는 겉옷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면 새벽의 추위를 생각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 거추장스러운 겉옷의 무게도 고맙게 느껴졌다. 겉옷이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 바로 여행이었다. 안달루시아 평야를 돌아다닌 2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삶의 빛과 의미를 주었다. 이번에 소녀를 만나면 평범한 양치기인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글을 배웠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랬다.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진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3개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들에서 주운 거란다. 네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돌아다녀. 우리의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지평선이 붉게 물들더니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산티아고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이미 많은 성을 보고 많은 여인들을 만났다. 물론 그 여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지난 이틀 동안 기다린 그 소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에겐 겉옷이 한 벌 있었고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있는 책 1권, 그리고 양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슴에 품어온 큰 꿈을 매일 실현하는 것,
바로 세상을 여행하는 일이 있었다. 안달루시아 초원에 실정이 나면 양떼를 팔고 선원이 될 수도 있었고, 바다에 물리면 수많은 마을들과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기회들을 알아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신학교에서 신을 찾겠다는 걸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여행을 다녔다. 근처를 몇 번 지나다닌 일은 있지만 그 교회에 머문 것은 처음이었다. 세상은 넓고 끝이 없으니 양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 더욱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문제는 양들이 새로운 길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양들은 목초지가 바뀌는 것이나 계절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지. 저놈들은 그저 물과 먹이를 찾는 일밖에 몰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지도 모르지. 나만 해도 그 소녀를 알게 된 후로는 다른 여자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점심 전에는 타리파에 도착할 것 같았다. 거기서 책을 더 두꺼운 책과 바꾸고 병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면도와 이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소녀를 만나기 전에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다. 다른 양치기가 더 많은 양들을 데리고 그보다 먼저 그 가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다.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것이지.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타리파에 해몽을 잘하는 노파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때문이었다. 지난밤 그는 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꾸지 않았던가. 노파는 집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산티아고를 맞아들였다. 색색의 비닐 조각을 엮어 만든 발이 거실과 방을 나누고 있었다. 방 안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예수상과 의자 2개가 있었다. 노파는 의자에 앉으며 그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는 산티아고의 2 손을 잡고 기도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마치 집시들의 기도 같았다. 산티아고는 많은 집시들을 만나보았다. 집시들 역시 세상을 떠돌아다니지만 양을 치지는 않았다. 떠도는 말로는 집시들은 끊임없이 남을 속인다고 했다. 악마와 계약을 맺으며 노예로 부리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유괴한다고도 했다. 어렸을 때 산티아고는 유괴를 당할까봐 집시들을 몹시 무서워했었다. 노파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예전의 그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저기 예수님의 성상이 있잖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손이 떨려 노파가 그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주기도문을 외웠다. 아주 흥미로운 손금이군. 노파가 그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산티아고는 긴장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노파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빼냈다. 저는 손금을 보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산티아고는 이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빨리 복채를 지불하고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반복되는 꿈 따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았다. 꿈을 풀이해달라고 온 게지. 꿈이란 곧 신의 말씀이지. 신이 이 세상의 언어로 말했다면 나는 자네의 꿈을 풀어줄 수 있어. 그러나 만약 신이 자네 영혼의 언어로 말했다면 그건 오직 자네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다네. 하지만 어느 쪽이 됐건 복제는 내야 해. 노파가 말했다. 이건 속임수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모험을 해보기로 작정했다. 양치기는 언제나 늑대나 가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험이 양치기라는 직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똑같은 꿈을 연달아 2번 꾸었습니다. 꿈에 양들과 함께 초원에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양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내 양들과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들도 낯선 사람에겐 겁을 먹고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양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곧잘 논단 말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동물들은 사람의 나이를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그가 말했다. 자네 꿈 얘기나 계속해봐. 불에 솥을 올려놨어. 게다가 젊은이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너무 뺏지 말아야지. 노파가 산티아고의 말을 끊었다. 그 아이는 한동안 양들과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약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산티아고는 노파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그 아이는 제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아이는 정확한 지점을 제게 짚어주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이 깼어요. 2번이나요. 노파는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자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보물을 찾게 되면 그 10분의 1을 내게 주게. 노파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웃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웃음이었다. 숨겨진 보물에 대한 꿈 덕분에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다니. 이 친절한 노파는 집시가 분명한 것 같았다. 집시들은 되게 멍청하니까. 자, 그럼 이제 꿈을 풀이해 주셔야죠.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전에 맹세를 해야지. 해몽의 대가로 자네가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말이야. 산티아고는 맹세했다. 노파는 예수상을 바라보며 맹세를 반복하게 했다. 그건 이 세상의 언어로 된 꿈이라네. 난 그 꿈을 풀이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아주 어려운 해몽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찾게 될 보물에서 내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꿈은 이렇다네.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난 한 번도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아이가 자네에게 보여주었다면 실제로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네는 거기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산티아고는 처음엔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였다면 굳이 노파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으니 말이다. 다행히 아직 노파에게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 말을 듣고자 제가 시간을 들여가며 여길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풀기 어려운 꿈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지극히 단순한 것은 실은 가장 비범한 것이야. 현자들만이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지. 자, 이제 난 손금 보는 법이나 연구해 봐야겠어. 난 애당초 현자는 못 되니까 말이야. 어떻게 제가 이집트까지 간단 말이에요? 난 그저 해몽만 할 뿐이야.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딸년들이 주는 걸로 이렇게 겨우 먹고 살고 있지. 만약 제가 이집트에 못 가면요? 못 가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복채를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니까.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티아고에게 그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그가 노파의 시간을 이미 많이 빼앗았기 때문이었다.